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봄 햇김치 2탄 준비했습니다. 자,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경기도 김포시의 공무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세히 좀 들어봐야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구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요. 차 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네, 대체 어떤 항의성 민원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네, 됐을까요?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그러니까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일 저녁 9시 40분쯤에 온라인 카페에는요. 김포 한강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런 문의글이 잇따랐는데요. 이때만 해도 공무원인 A씨를 비난하는 글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바로 A씨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친 겁니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 정신이 나갔네요. 이 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의 A씨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컸겠는데요. 그렇습니다. A씨는 계속되는 항의 전화, 욕설, 인신 공격성 발언 등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하고요. 김포시는 일단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경찰은 유족들을 조사했던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항의와 A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주무관 항의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거를 또 연달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글을 마구마구 올려서 한 사람을 이렇게 곤란 지경으로 가게 하는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는데요. 특히 과일 물가는 40%가 넘게 오르면서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과일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기가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서운 지경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 중 과일류의 가격 흐름은 그 신성 과실 항목으로 분류돼서 평가를 하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41.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 9월에 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건데요. 통계청은 최근 작황이 좋지 않은 과일들 위주로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과일 가격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에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과일이 대표적으로 물가가 오른 품목이고 이 외에는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일단 파가 있습니다. 파는 50.1% 올랐고요. 쌀 9.2%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이외에도요. 수입 승용차가 8.5%, 아이스크림 10.9%, 시내버스료 11.7%,
택시 13, 그리고 보험 서비스료가 17.9, 그리고 많이들 드시는 치킨 5.4%가 각각 올라서요.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밀크플레이션 장기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밀크플레이션은요, 밀크, 우유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이 밀크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전략 택하고 있는데요. 일단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소비자 물가지수 118.13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9.9% 오른 수치인데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낙농진흥회는 사료값 인상 등 생산비를 고려해 올해 원유값을 1리터당 1,084원으로 합의했는데 전년보다 8.84%, 그러니까 88원이 오른 수치로 이 또한 역대 최대폭입니다. 우유업계에는 당연히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업계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 방침과 실적 사이에서 인상 여부를 현재 고심 중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돼야 삶의 질이 또 올라갈 텐데 참 이것도 답답하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길고양이 수십 마리가 원인 모를 떼죽음을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19일부터 완도의 한 고양이 급식소 인근에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자 평소 고양이를 돌봐오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완도에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수는 모두 38마리입니다.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가 대략 50마리 정도이기 때문에 절반이 넘게 숨진 수치입니다. 집단 폐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네,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고양이를 최초로 발견한 A씨에 따르면요. 당시 고양이들 하반신 마비 그리고 구토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 사체가 발견되기 전날 누군가 급식소의 사료 그릇들을 엎어서 훼손했다는 점, 그리고 사체로 발견되기 전까지 고양이들이 사료를 잘 먹었던 점, 그리고 고양이의 토사물에서 평소 주던 사료가 아닌 돼지비계가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이건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찾기 위해 폐소회로 TV 등을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부터 밝혀져야 되겠군요.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신설된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 내부가 밖에서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어져서 이용객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사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용변 보는 모습을 그럼 밖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용객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황당한 거죠. 네. 예,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A씨는요. 지난달 24일 저녁 9시쯤에 포천 화도고속도로 수동휴게소의 화장실에 들렀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10살 아들이 천장에 아빠 모습이 보인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장을 올려다봤더니요. 본인 모습이 그 천장 유리창에 선명하게 반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지난달 7일 문을 연 이 휴게소의 화장실은요.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유리 천장을 설치했는데요. 천장 유리가 낮에는 햇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화장실 내부를 볼 수가 없지만 밤이 되면 화장실 내부가 유리에 비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여성 화장실도 똑같았습니다. 아, 이게 몰랐다는 건가요?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을까요? 네, 사실 몰랐다는 겁니다. 이 화장실을 설계한 건축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요. 채광을 위해서 유리로 천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요즘 유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이렇게 천장에 채광을 위해 유리 천장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그러면 비침 현상은 예상하지 못했냐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 제보로 문제를 확인한 만큼 가능한 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한다는 예정입니다. 모르고 했다. 이게 또 얼마나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또 바꾸려면. 어쨌든 뭐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네. 조치해야죠. 책임도 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가볼까요? 1965년 3월 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는 1865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그로부터 100년여 이른 1965년까지도 흑인 차별이 계속됐습니다. 1965년 3월 7일은 미국에서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셀마 대행진이 있던 날입니다. 이날 600여 명의 흑인 시위대가 미국 엘라베마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87km 대행진을 벌였는데요. 이 행진은 흑인들의 투표를 가로막는 남부 주들의 행태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비폭력을 지향했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몽둥이와 최루탄 가스였습니다. 예. 선거권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 지금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저 때는 저랬습니다. 저렇게 처절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등이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흑인들의 울분이 폭발했던 셀마 행진 사건. 2014년에는 영화 셀마로 네.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당시 셀마에는 그 절반이 흑인이었는데 흑인들의 투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미국에서 법으로는 1870년부터 흑인의 투표권을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백인들의 위협과 방해 때문에 유권자 등록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남부 지역 대다수는 투표하려는 흑인들에게 현재 화폐 가치로 $20의 투표세를 거뒀고요. 또 문맹 검사를 해서 글씨 못 읽는 사람 투표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지식 시험을 봐가지고 투표권을 부여했어요. 영화 셀마에도 이런 장면 나오는데요. 극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맡은 흑인 여성 애니가 투표자 등록을 위해서 온갖 질문에 다 성실히 답을 하는데 결국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카운티 판사 67명의 이름을 모두 대라. 이런 억지 질문이 있었고 이걸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을 읽고 해석하라거나 라틴어를 번역하라거나 이런 일상생활과 무관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서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한 거죠. 라틴어 읽어라 이거는요. 요즘 우리한테 사서삼경 한문으로 네. 번역하시오. 네. 이런 문제예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당시엔 이런 일이 부지기수여서 셀마의 흑인 시민 15,000명 가운데 투표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350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15,000명 중에 350명. 이건 뭐 너무하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문제만 봐도. 아니, 그 판사 이름 65명 다 대라는 것부터가 일단은 뭐 이거 말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떨어뜨리 투표권을 흑인들한테 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흑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때 전설적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등장해요. 킹 목사가 흑인들의 정당한 투표권을 되찾기 위해 시위를 계획합니다. 이게 바로 셀마 대행진입니다. 1965년 3월에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셀마를 출발해서 몽고메리까지 행진을 하기로 한 겁니다. 엘라베마주의 행정수도였던 몽고메리로 가서 거기서 주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이 시위대는 첫날부터 위기에 봉착합니다. 600여 명의 흑인 시위대가 셀마를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경찰들이 행진을 막아선 건데요. 최루가스와 곤봉 등 폭력 진압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비폭력 행진을 경찰들이 폭력으로 막아선 건데 네. 여기서 총에 맞은 청년도 있다면서요. 네, 당시 땅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보호하려던 27살 청년 지미리 잭슨이 어디선가 날라온 총에 맞았고 8일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루터 킹 목사가 여기선 멈춰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2차, 3차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3월 9일 2차 행진에는 2,500명이 참가를 했고 3월 21일 3차 행진에는 그 10배가 되는 25,000명이 모였습니다. 결국 세 번의 행진 끝에 시위대가 몽고메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투표권 하면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처절한 시위와 또 희생이 있었군요. 네. 결국 성과가 있었나요? 네. 결국 1965년 8월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켜본 가운데 아프리카 미국인들의 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투표권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흑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투표권을 얻기 위한 눈물겨운 셀마 항쟁은 결국 이렇게 흑인 차별 역사에 기념비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누리고 있는 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피땀을 흘렸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예, 누군가의 이런 선구자적인 행동으로 네. 역사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3월 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었죠. 1969년 3월 5일은 박정희 정부가 이 가정의례 준칙을 선포한 날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제사, 회가변 등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준칙을 국가가 만들어서 사치 금지를 권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허례, 허식, 타파. 이게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어떻게 돌려서 보면 개인적인 행사 같은 것을 법으로 막는다? 이건 조금 더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과하다는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정의례 준칙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해방이 우리 사회의 혼례 상례는 남의 그 눈을 의식한 허례 의식이 정말 많았어요. 또 1960년대 무렵만 해도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 가장 큰 걸림돌이 긴 장례식이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의 효심 또는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5일장, 7일장 이렇게 치르는 일이 드물지 않았던 거죠.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조국 근대화 과업의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가정일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정일의 준칙을 발표한 겁니다. 이 가정일의 준칙은 처음에는 위반해도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은 없었고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은 권고 조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가정의례 준칙이 최초로 제정이 됐을 때 이 당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가정의례 준칙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은요, 약혼식은 폐지, 결혼 청첩장 돌리는 것 금지, 결혼식은 예식장이 아니라 가정이나 마을회관 같은 공회당에서 할 것, 뭐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혼인 당일 혼인 신고하기, 장례는 5일 이내에 마치기, 부고나 충무는 한글로 간소화할 것,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준칙을 알리고 시행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정의례 준칙 강연회까지 열리곤 했습니다. 강연까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이랬다면서요? 네, 문화를 갑자기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가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1973년 3월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가정의례 준칙을 강제성 있는 규범으로 끌어올립니다. 자, 예물 증정과 주례사 금지하고 혼인 답례품 금지하고 장례는 3일장으로 치르게 하고 경조 기간 중에 음식물 접대하는 거 금지하고 함 들어가는 거 함잡이 네. 금지하고 이렇게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고요. 허례허식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이 준칙을 어기는 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물리기로 하는데 그 당시 50만 원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과도한 경조사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이런 일이 사상 최초로 일어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소득은 쥐꼬리만 한데 1년 내내 혼상 제례를 치르다 빚까지 지는 게 우리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벌금을 물게 해서라도 생활에 합리화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방금 교수님도 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상한 일들이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겠죠. 결혼식을 간소화하기 싫었던 이 남녀들이 새 법이 시행되는 1973년 6월 1일 이전에 결혼식을 앞당겨 치르기 위해서 서두릅니다. 그래서 1973년 4월, 5월 달 결혼한 부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 가정의례 준칙이 강제 시행된 이후에는 낭비를 억제한다고 해가지고 55쌍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 인쇄물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손으로 써서 돌리는 거는 허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많이 알리질 못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저명한 인사 자녀들의 결혼식에는 청첩장 없이도 하객이 몰리는데 서민층 결혼식만 쓸쓸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화환,
꽃다발 이거 금지했습니다. 아. 결혼식장에서 꽃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신랑과 양가 부모, 주례 이렇게만 한정을 하고 나머지는 꽃을 못 달게 한 거예요. 결혼 답례품 만드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다 망했겠죠. 이런 일도 그러네. 생겼습니다. 화훼 농가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다 조항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제 조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남아있던 나머지 준칙들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식 주례사나 예물 교환은 그대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고 예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결혼식해라 했지만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결혼식을 올린 뒤 바로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해놨지만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식이 끝난 후에 가정과 야외에서 음식 접대한 문화 이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잔치 남아있는데요? 끝에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언제 결혼할래? 이거 언제 국수 먹여줄래? 이건데 잔치 국수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호텔에서 결혼하는 거 풀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호텔에서 결혼 못 하게 했어요. 그래요? 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요.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서 했지 교회나 뭐 성당이나 뭐 절이나 이런 데서 하고 그랬지 호텔에서는 그 호화 결혼이라고 못하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구나. 풀렸던 거고.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이 풀린 건 언제예요? 1999년에 폐지가 됐는데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지금도 가정의례 준칙이 남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건전 가정의례 준칙.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풍속을 감안해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관혼상제 의식을 행할 때 기본적으로 따르면 좋을 표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국가가 관여했습니다. 지금 가정의례는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고 판단해서 하는 지금은 형편껏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죠. 예, 지금도 근데 호텔에서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결혼식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0년 3월 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0년 3월 8일은 남북 온누이 한필성 한필화 남매가 기적 같은 상봉을 이룬 날입니다. 6.25 도중에 월남한 오빠 한필성 씨와 북한의 빙상영웅 동생 한필화 씨가 40년 만에 만난 것인데요. 이들이 재회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까닭에 이 남매의 만남은 더욱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네. 이 온누이의 만남은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상봉 장면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헤어지게 된 겁니까? 네, 한필성 필화 씨의 고향은 평안남도 진남포였어요. 6남매 중 장남이었던 한필성 씨는 일사후퇴 때 어머니가 남쪽으로 가는 피난선에 태워서 남한으로 보냅니다. 가족들을 두고 혼자 남한에 왔지만 그 사이에 가족들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야속하게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북한에 남은 한필화 씨는 북한의 국가대표로 64년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 스피드 스케이팅 3000m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였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메달이었고 이래서 김일성이 생일상을 챙겨보낼 정도로 북한에서는 영웅이 됩니다. 한필화 씨는 이미 뭐 64년에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필성 씨가 그녀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건가요? 네, 몰랐다고 해요. 그 당시 북한 소식 우리가 전혀 몰랐고 특히 네. 북한 사람이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도 일부러 금지하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한필화 씨가 71년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선수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 한필성 씨의 고향 친구가 신문에서 필화 씨 사진을 보고 자, 이거 알린 겁니다. 동생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사진을 본 필성 씨가 신문사에 찾아가서 이 필화 씨의 다른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20년 지난 다음이니까 얼굴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이야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얼굴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때 곧 절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필성 씨보다 먼저 내가 한필화 씨 언니야라고 주장하는 뭐지? 사람이 나타났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완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필성 씨보다 먼저 나타난 언니의 정체는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정말 드라마도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한계화 씨였습니다. 이름이 이름도. 비슷하죠. 네. 계화, 필화. 이 한계화 씨의 고향도 평안남도 함흥이었고 함흥에 있다가 흥남 철수작전 때 월남을 했어요. 또 이 한계화 씨도 스케이팅 선수였습니다. 자, 공통점이 너무나 많아요. 네. 1964년 어느 날 한필화 선수가 아시아 최초 스피드 스케이팅 메달리스트가 됐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계화 씨 동생 이름도 필화였어요. 자, 계화 씨는 어릴 때 그 동생에게 스케이팅을 가르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한에 내려와서는 자기 딸 김영희 씨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키웠는데요. 1971년 삿포로 프레올림픽에 한필화 씨와 김영희 씨가 모두 남북한 선수로 출전을 하면서 딸 영희 그리고 동생 필화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계화 씨가 했던 거죠. 네. 야, 그러면 정말 필화 씨가 계화 씨의 동생이면 이모와 조카가 그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만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 숙소도 같은 곳이었고 어허. 연습도 같은 곳에서 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 북한 관계자들에 둘러싸여서 두 사람이 끝내 만나질 아, 못합니다. 너무했네. 반갑게 네. 인사조차 건네질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한필성 씨와 한계화 씨 모두가 내 동생이다. 네. 그렇죠. 필화는 내 동생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대체 누구의 동생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심지어는 한필화 씨, 계화 씨, 필성 씨 세 사람이 얼굴까지 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혈육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두 사람 다 주장이 다 그럴듯했어요. 한계화 씨는 고향이 함흥이고 필성 씨는 진남포라고 했는데 필화 씨가 6.25 전쟁 때 아버지가 평양과 진남포로 피난을 갔다고 해가지고 두 곳을 다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이는 계화 씨가 말한 나이가 맞는데 필성 씨 주장은 이 대회 참가를 위해서 일부러 나이를 줄인 거다. 또 이것도 일리가 있었어요. 또 필화 씨에 따르면 돌림자가 필자였다고 해요. 형제 관계는 계화, 필성 두 사람과 필화 씨가 말한 것이 달라요. 두 사람은 6남이라고 했는데 정작 필화 씨는 4형 남매가 4명이라고 했거든요. 이래서 서로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가 오래 갔던 거죠. 야, 정말 전대미문의 동생 쟁탈전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얘기만 듣고도 모르겠고. 근데 밝혀지긴 밝혀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밝혀집니까? 네, 한필화 선수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녀가 말한 혈육은 한필성 씨였습니다. 계화 씨는 아쉬워했지만 곧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후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이 두 남매의 국제 통화를 주선했고요. 두 사람은 21년 만에 전화를 통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됐고 애끓는 30분의 통화가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이 됐습니다. 온 나라가 라디오 앞에 모여서 두 사람의 통화를 들으면서 함께 우는 바람에 그죠. 당시 도로 위의 차들이 한동안 멈췄어요. 그 정도로. 였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이 남매의 상봉을 주선하고 나섰고 한필성 씨는 부푼 기대를 안고 도쿄로 날아갔지만 그때도 분단의 벽은 역시 높았습니다. 상봉 장소를 놓고 남북이 밀고 당기다가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럼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로부터 또 19년이 흐른 뒤 한필화 씨가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삿포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때는 선수가 아니라 북한 빙상협회 임원으로서 방문을 한 건데요. 남북 당국은 남매의 상봉 성사를 위해 노력을 했고 결국 삿포로 공항에서 40년 만에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때 필화 씨는 오빠 왜 이제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오빠를 못 보고는 눈을 못 감는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고 필성 씨와 필화 씨는 일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경기장을 찾아서 동생을 응원하고 밤에는 숙소에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40년이나 떨어져가지고 못 봤는데 고작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헤어지기 전날 밤 남매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별 전 마지막 사진을 촬영한 뒤에 다시 언제 만날 거란 기약도 없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필성 씨는 이제 북에 남겨진 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지만 결국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다 2013년 80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피루아 씨는 아직도 평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필성 피루아 씨 남매 못지않게 이산 가족들은 누구나 사연과 그리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들은 여전히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비극. 저도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네. 문이 탁 열리면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너 그때 거기 있으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정말 슬픈 현장. 손을 눈물 놓친 날 그 것 같은데요? 순간. 비극의 네. 현장입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3월 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5년 3월 7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공병우 박사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공병우 박사는 한국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 콘택트 렌즈를 도입한 대한민국 안과 의사계의 선구자였는데요. 이야. 아주 색다른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최초의 3벌씩 한글 타자기, 네. 공병우 타자기를 개발하면서 한글 기계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네. 젊은 인재들의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탄생시키는 등 평생 동안 한글의 전산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안과 의사란 말이죠. 네. 아니 그 앞에 이제 쌍꺼풀을 최초로 하셨다, 무슨 렌즈 이거를 최초로 했다 이건 알겠는데 안과 의사가 타자기를 개발했다? 야 이거는 또 어떻게 한글과 인연을 맺게 된 거죠? 네,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 박사는 1936년 일본 나고야 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1938년 서울 종로에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병원 땡안과를 개원했는데요. 이 땡안과 굉장히 유명한 안과예요. 네, 네. 저도 지방에 살다가 중학교 때 이 안과를 가려고 서울에 올라온 적이 만나셨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우와, 안과 하면 전국적으로- 여기였죠. 네, 여기였어요. 오. 자, 그 안과를 개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쌍꺼풀 수술도 했고, 최초로 콘택트 렌즈도 도입을 했고, 자, 이런 화려한 안과 의사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세금을 많이 낸 어이구, 그 정도로 부를 쌓았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운명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한글학자 이극노 선생이 이 안과에 치료를 받으러 내원을 한 거예요. 이때 이 공 박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을 일본인들이 못 쓰게 탄압하고 있어요.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공 박사가 놀라서 바로 한글 시력 검사표를 만들었는데요. 네. 요즘도 쓰고 있는 한글 시력표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네. 보면 한글 자음이 크기별로 쓰여져 있는데 네, 네. 이 시력 검사표를 처음 만든 사람이 공병우 박사입니다. 야 대단하시네 진짜. 이야, 대박인데요. 시력 검사표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거. 누가 만든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공병우 박사님이셨군요. 그러면 한글 타자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해방이 된 다음에 공 박사는 의학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된 안과 교재를 한국어로 옮기는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번역한 글을 조수 2명이 이제 정서를 하는 거죠. 이걸 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쓰다 보니까 알아보기도 힘들고 속도도 나지 않고 타자기가 있으면 일을 참 빠르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눈병을 고치는 일은 외국인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글의 과학화는 한국인이 하지면 안 된다라는 신념으로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공병우 박사 연구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한글 타자기가 없었나요? 아, 물론 있었어요. 있긴 했는데 자판 배치가 과학적이지 않아서 속도가 느렸습니다. 자, 공병호 박사는 번역할 때 타자기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떠올렸고 자신이 평소 하던 말을 여기에 덧붙입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타자기를 해부하듯 뜯어놓고 그 구조를 익히면서 한글 타자기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한글은 영어 알파벳처럼 글자를 가로로 쭉 늘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받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글자 안에 초성, 중성, 종성, 초성과 종성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결국 1949년에 최초로 자판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한 3벌씩 한글 타자기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아 저거구나. 근데 저걸로 한반도의 운명을 기록했던 정전 협정문도
공병호 타자기로 쳤다고요? 그래요? 그 역사적인 일을 이 공병호 타자기가 하게 되는데요. 공병호 타자기는 6.25 직전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문을 체결할 때 이 공병호 타자기가 사용이 됩니다. 정전협정은 유엔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사이에 맺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중국어,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됐는데 한글 정본을 공병호 타자기로 친 거예요. 이때 공병호 타자기로 작성한 한글 문서가 가장 먼저 완성됐다고 합니다. 가장 빠른 타자기였던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수한데 왜 지금은 이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타자기는 두 벌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벌씩 타자기는 받침이 있는 글자는 세로 길이가 짧고 받침이 없는 글자는 세로 길이가 깁니다. 받침이 들어갈 자리가 빈칸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글자의 모양, 조형미보다 기능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공병호 박사의 신념 때문인데요. 1969년 정부에서 표준 타자기를 정할 때 네 벌씩을 채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하고 일자가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자 아래다가 누가 리을을 붙이면 일자로 변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비교적 반듯하게 글자를 칠 수 있는 네 벌씩 타자기를 표준으로 공표를 했고 1982년에는 두 벌씩으로 표준 타자기를 채택을 합니다. 자, 더 속도가 빨랐던 세 벌씩 타자기가 점차 잊혀지게 된 거죠. 공병호 박사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역부족으로 이루질 못했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고문까지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아니 어떻게 안과 야 정말 대단한. 그러면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계속 공병호 박사 한글 그 기계 운동은 계속 하셨죠? 그렇습니다. 1988년에 한글 문화원을 설립하고 젊은 공학도들과 함께 컴퓨터용 한글 폰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컴퓨터 문서 입력 프로그램인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이 탄생을 했어요. 이찬지 씨 등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주 한글과 땡땡땡을 창립을 했는데 이걸 도와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과 의사로서도 활동을 계속하는데 전국을 돌면서 개안 수술을 무료로 해주기도 했고 이야.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와 점자 타자기 시각장애인용 워드 프로세서도 개발했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근데 돌아가실 때 유언도 남달랐다면서요? 네, 1995년 88세로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쓸만한 장기는 모두 기증하고 남은 시신도 해부용으로 기증하라. 유산은 맹인 복지를 위해 써라. 죽어서도 자신의 몸을 후학들의 공부를 위해 내놓은 거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특허청이 1999년에 공병호 박사를 세종대왕, 장영실, 이순신, 정약용, 지석영, 우장춘과 함께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7인에 선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재산을 바치면서 죽는 날까지 한글 기계화 운동에 매진했던 공병호 박사. 오늘도 직장과 학교에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실 분들 잠시 공병호 박사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박사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박사 진짜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요. 돌아가실 때 유언 너무 놀랐어요. 멋지고. 그냥 안과 의사가 아니었네요. 야, 다시 알았습니다. 예. 자,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ow the wild 이번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에요. 제가 봄 햇김치 특집 1탄을 했었잖아요. 네. 달래 쑥김치 정말 난리 났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봄동 물김치 봄도 물김치 진짜 너무 맛있죠. 네, 너무 네. 그래서 1탄으로 끝나긴 제가 좀 섭섭해서요. 오늘은
봄 햇김치 특집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요, 월동무가 아직도 있어요. 이 월동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 국물 깍두기를 준비를 했고요. 이 미니 국물 깍두기는 국물까지 같이 떠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입맛도 확 살려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냉이나물 하나만 같이 놓고 식탁을 차리면 정말 봄입니다. 맞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봄에는요, 요거 꼭 먹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바로 몸 안에 있는 기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입맛을 확 살려주는 바로 봄 채소인데요. 풋마늘입니다. 아하. 풋마늘을 제가 더덕과 같이 겉절이를 만들어서요. 입맛도 살리고 예. 그다음에 수육 좋아하시죠? 네. 고기랑 딱 얹어 드시게끔 어머나. 별미로 한번 만들어 보기 맛있겠다. 하겠습니다. 네, 아니 깍두기가 잘못 만들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근데 실패 없는 깍두기 비법을 또 알려주신다고. 네. 거기다 또 봄, 제철에 우리 풋나물 겉절이까지 오늘 제대로 한번 기대하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깍두기를 하려면 무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몇 번 이제 여기서 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월동무는 특히나 이렇게 흰 부분과 녹색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색 부분이 단맛이 조금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같이 넣으시는 게 좋은데요. 요거를 아무래도 미니 깍두기니까 조금 잘게 잘라요. 한 1cm 가량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똑같이 너무 크게 자르지 말고 사방 1cm에서 1.5cm가 되도록 이렇게 잘게 잘라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잘 자라서 먹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요게 국물이 잘 우러나고 이 무의 단맛이 많이 스미기 때문에 훨씬 더 국물도 싱그러울 뿐만 아니라 아작아작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먹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 국물 깍두기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으로 먹기보다는 숟가락으로 집어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절임을 할 건데요. 네. 어떻게 절임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미리 조금 썰어 왔어요. 썰어온 거에다가 물을 이렇게 다 담으세요. 요거를 작게 써네, 그지? 네. 미니 깍두기잖아요. 예, 미니 깍두기. 요게 숟가락에 탁 들어가요. 떠서. 네, 요 한 정도 2개 사이즈는 정도. 보통 보면 김밥집 같은 데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물을 한 1리터 정도 준비를 합니다. 생수죠. 네, 생수예요. 어. 요거 그냥 여기다 부어주세요. 왜 이렇게 생수를 붓냐면 요게 절이는 시간이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넣고 그다음에 소금, 굵은 소금. 네, 굵은 소금 같이 넣어서 좀 녹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미니 깍두기에 국물이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네. 국물 하려면 절임할 때 그 설탕도 같이 넣고 설탕. 절임을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양념할 때 설탕을 넣으면은 끈적끈적한 점액이 생기기 때문에 안 넣는데 네. 절임할 때는 요거 헹궈낼 거거든요. 그리고 삼투압 때문에 훨씬 더 무가 절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30분에 한 번씩 섞어주고. 위아래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의 핵심이 국물이잖아요. 그럼 국물을 만드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아까 생방송 하기 전에 요걸 미리 좀 만들어 왔어요. 요게 오늘은 딱 뭐가 1시간 네. 됐거든요. 뭐가 한 더 시간 있네요. 그러니까 네. 다시마 우린 물에 뭐가 좀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요게 바로 냉침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늘 국물의 감칠맛을 다시마로 많이 냅니다. 근데 오늘은 깍두기잖아요. 네. 그래서 감칠맛을 훨씬 더 많이 폭발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다가 다시마하고 요 황태포를요. 그냥 그대로 넣으세요. 이렇게. 그대로 넣어서 요거를 그대로 냉침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냉침이란 얘기는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우러나도록 이렇게 준비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잘 우러났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좀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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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냉침하는 방법은 그냥 요런 저그 같은 또는 그냥 통에다가 물 넣고 정확하게 요 황태포 그다음에 다시마, 건다시마예요. 요거 넣고 그냥 우려내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예인 씨도 하실 수 있겠죠. 저도 충분히 뭐 재료만 준비하면 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럼요. 아, 참. 자, 이제 그렇게 됐으면 요거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국물을 먼저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국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국물은 볼에다가요. 큰 볼도. 네, 큰 볼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고춧가루를 넣는데요. 고춧가루를 다 넣지 마세요. 고춧가루가 2컵인데 2컵 중에서 3큰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요따가 이렇게 따라요. 아, 새꼬소도 이따 딴 데 쓰나 보네요. 네. 어. 3큰술만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색이 너무 예뻐요. 그쵸, 예쁘죠. 아. 해고춧가루라.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고 요 고춧가루에다가 요거를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아, 다 모두. 다시마랑 황태 네. 우린물. 네. 근데 넣을 때 그냥 막 쭉 따라내지 마시고요. 요렇게. 야, 저거 넣고 요렇게 하고. 하면 진짜 감칠맛이. 그러니까. 네. 어. 하고 바로 고춧가루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조금만. 음. 왜냐하면 물을 가득 넣은 다음에 고춧가루를 풀면 고춧가루가 둥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렇게 안 되려면 물 조금만 넣고 우리가 냉침한 육수예요. 그 네네. 국물을 넣고 이렇게 아, 이것도 섞어주세요. 방법이겠다. 네. 음. 그래서 고춧가루가 서로 엉기게끔 이렇게 하고 또 집어넣어요. 요 방법만 터득하시면 국물 깍두기는 할 게 없어요. 절여놓고 건져서 여기에다 그냥 버무리고 끝이에요. 아, 너무 쉽죠? 네. 저거 준비한 다시마물을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요거 2리터가 다 들어가요. 10컵이니까. 어. 그래야 국물이 아주 잘박잘박하니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깍두기 국물이 나중에 남잖아요. 그거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고추장 조금 해가지고 양념장 만들어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그 깍두기 국물 가지고 무생채 있잖아요. 무만 채 썰어가지고 같이 네. 버무리기만 해도 맛있어요. 이걸 다 넣습니다. 이렇게. 아, 깍두기 가끔 보면 무가 너무 커서 이렇게 하나 먹기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근데 또 곰탕 먹을 때는 또 작으니까 그런 게 좀. 그죠, 그럼 커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요만한 사이즈가 예, 좋고. 예. 근데 곰탕 드실 때요. 국물 넣어 드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요 미니 국물 깍두기가 아주 제격입니다. 아. 국물 아주 새콤하게 익혀지면은요. 예. 그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 설렁탕 유명한 집 보면 주전자에 아예 깍두기 국물 넣어가지고 딱 아, 국물에다 부어 먹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아,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지금 좀 풀어졌어요. 그랬으면 나머지 물까지 같이 다 넣어요. 풀어놓고 다시 네. 물을 붓네. 이렇게 해야지만 국물 깍두기의 국물이 매끈해져요. 만약에 물을 잔뜩 넣고 고춧가루 붓고 풀으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다 시간이. 떠 있고 막 그러니까. 저희 지금 생방송 중인데도 요거 지금 만들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진짜 재료만 준비되면 아주 그쵸. 쉽겠어요. 예인 씨 이거 만들 수 있겠죠? 아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은 일단. 확실해요? 아,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매끈해졌죠? 네.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가 잘 풀려요. 오, 진짜. 완전히 잘 풀려요. 어머, 되게 고운.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 제가 늘 배보자기 갖다가 막 짜고 그랬더니 맞아요. 어떤 분들이 배보자기가 없는데요 하시더라고요. 배보자기는 뭐 값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번거로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매실청 매실청. 넣어주시고요. 국물이니까. 네. 그다음에 요거 멸치 액젓이에요. 아, 액젓 들어가야죠. 네, 액젓 넣고 김치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또 하나 포인트를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새우젓 넣잖아요. 네. 근데 새우젓 넣으면은 새우젓이 건더기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네. 요거를 도마에 한번 놓고 한번 다져주세요. 아, 다 다져져 있네.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넣으시면 새우젓이 둥둥 떠다니지 않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다져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진 마늘, 마늘. 되도록이면 마늘 조금 많이 빻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요게 다진 생강이에요. 다진 생강도 생강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다 했는데 마지막에 소금간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소금간은 얼마를 해야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네. 하시거든요. 제가 또 이거 한 4번쯤 해보고 나왔죠. 아, 또 4번 하셨구나. 그래서 딱 2큰술. 2큰술. 네. 네. 고운 소금 또는 꽃소금 2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맞아요? 완전 맞아요. 아까 절일 때랑 다른 소금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는 굵은 소금으로 절였다 그러면 지금은 고운 소금이나 꽃소금으로 이렇게 잘 녹여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됐으면 김치는 이제 다 담았어요. 그래요? 네. 너무 쉬워요. 왜? 어머나.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절여놓은 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1시간 딱 절였어요. 1시간 딱 절였죠. 이렇게. 아까 절임보다 아까 절이기 전보다 훨씬 더 야들야들해졌잖아요. 딱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담을 김치통을 준비하세요. 요따가. 김치통에다가 그냥 아예 담아요. 이렇게. 이건 한꺼번에 해도 돼요?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또 뭐가 있구나. 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죠. 네. 그리고 번거롭지 않고 어머님들 설거지가 조금 줄어들죠.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놓고요. 아까 제가 고춧가루 2큰술에서 3큰술 남겨놨잖아요. 남겨놓은 거. 남겨놓은 거를 이렇게 넣으세요. 여기 또 색이 잘 또 들어가가지고. 저게 언제 어머. 들어가는데 지금이네요. 색 들어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철규 씨? 하얀색이 빨간색이 좀 그냥 단순하게. 왜냐하면 이 하얀색의 물을 여기에 그냥 풍덩 담그잖아요. 네네. 색이 스며들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고춧가루 2큰술에서 3큰술 남은 걸 가지고 고춧가루 물을 먼저 입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보기에 또 이쁘면 맛도 좋으니까. 맞아요. 이게 그쵸. 또 색도 잘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입혀요. 저렇게 한번 입혀서 하는 거구나. 저 네.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못했어요? 네. 네,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다 이렇게 하세요. 예. 집에 깍두기 좀 담는다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유 저거 나도 저렇게 하는데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마늘도 넣고 생강도 넣고 양념 다 했잖아요. 네네. 요거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기만 하면 되는데 뭘 넣고 집어 넣느냐? 바로 요 쪽파. 쪽파. 그다음에 고추. 고추? 네. 매운 요거는 고추인가요?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 풋고추 넣으셔도 네. 돼요. 그다음에 빨간 고추 색깔이 있어야 와, 되니까.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어머나. 섞어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제가 부을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어머나. 색 진짜 진하다. 자, 국물 깍두기 끝. 끝이에요? 네. 완성. 이렇게 해서 호반단. 네. 이렇게 해서 간도 보지 마세요. 왜? 제가 아까 간 2숟가락까지 소금 네. 2숟가락까지 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뚜껑 덮고 오늘 날씨가 그닥 그렇게 많이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이제 봄이니까. 그러면 주방 싱크대 위에다가 반나절 정도만 익혀서 바로 냉장고 넣으셔도 되고요. 우리 집은 익은 깍두기 너무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루 정도 더 익히세요. 그렇게 해서 바로 냉장고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담은 깍두기를 제가 담아왔거든요. 지금 익어가지고요. 국물이 보글보글 올라왔어요. 그러네. 그렇죠? 하루 정도 둔 거죠? 네, 요거 하루 두고 저희 스튜디오에 하루 두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갖고 나온 거예요. 새벽에 나올 때. 이렇게 깍두기 물김치 같아. 사이다 맛이 나죠. 네. 얼마나 싱그럽겠어요. 맞아요. 한번 잡숴보세요. 네. 톡 쏘는 맛이 납니다. 아우 궁금해서 이 앞에 있는데 뭐 국물이랑 같이 딱 떠서 네. 신선한 맛이네. 그렇죠? 이게 쏘는 맛. 벌써 익었는데요? 푹 익지 않은 매력이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야. 두 개 올려서? 아우 간도 뭐 딱 좋고 이거 밥하고 딱인데? 저는 이 깍두기 국물을 같이 떠 먹으니까 너무 짜면 어쩌나 솔직히 이 생각 했었거든요. 전혀 하나도 안 짜지 않아요. 짜죠.
이거는 젓가락으로 찍어 먹는 것보다는 숟가락 먹어야 되니까 국물을 같이 퍼서 먹어야 돼요. 여기가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데요? 입맛 없을 때 밥이랑 그냥 이 미니 깍두기 국물 같이 먹으면 입맛도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왜 밥을 조금 줬어요? 요즘 쌀값이 조금만 많이 잡으세요. 올랐어요. 네. 아쉬우신 거죠? 내가 너무 먹는다고 줄 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김치 한번 담아볼까요? 네. 풋마늘은 지금 딱 나오는 철이에요. 지금 나오는 철인데 요때 아니면은 풋마늘이 금방 훅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풋마늘 김치는 지금 담으셔야 되는데 제가 왜 풋마늘 겉절이라고 했냐면요. 저희 풋마늘을 슬쩍 한번 양념에 해가지고 바로 먹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겉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넣지 않고 바로 요거를 같이 넣습니다. 아, 바로 요게 더덕이에요. 더덕을 같이 넣는데 일단 풋마늘 먼저 좀 다듬어 봐야 되겠죠? 밥 풋마늘 더 줬어요. 아 여기는 밥이 리필이 되네요. 방송 중에 갑자기 밥이 밥이 들어왔어요. 리필이 됐어 리필이. 아, 요거 고맙네. 이제 풋마늘 겉절이에 같이 잡수시라고 네, 예. 밥을 하나 더 드렸어요. 요 풋마늘은요 손질할 때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풋마늘이 요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랄 때. 그리고 흙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쑥쑥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장자리에 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요 줄기 사이사이를 잘 살펴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 부분 잘라내고 난 다음에 요거를 3cm 가량 잘라요. 네. 3cm. 대부분 어머님들은 요거 어떡하지? 이파리까지 이거 다 먹어야 되나 하시는데 다 드셔야 됩니다. 요까지 이렇게 다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 잎하고 요 줄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익는 속도도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반으로 세로로 잘라주세요. 아, 한 번씩 더. 네, 네, 줄기 부분은. 그래야 우리가 먹기도 좋고 안에 있는 아린 맛도 빼는 게 좋아요. 근데 겉절인데 풋마늘을 센 것으로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매운맛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드실 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거를 살짝 쌀뜨물에 데칠 거예요. 데쳐서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다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아린맛 날 때는 그 쌀뜨물에 지난주도 우리 그렇게 했었잖아요. 달래할 지난주도 때. 제가 아린맛 할 때 그 달래를 그렇게 했었죠. 네.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한창 향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더덕인데요. 더덕도 같이 넣으면 좋은데 보통 더덕은 이렇게 막 두드려서 펼친 다음에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요거는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썰어서 더덕의 향과 함께 그 씹히는 식감을 같이 즐기시는 게 좋아요. 버섯 이렇게. 썰기. 원래는 망치 같은 토르의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드려서 그렇죠. 두드려서 손으로 하는데 쭉쭉 찢거든요. 안 두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일단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되냐면 데침부터 해야 돼요. 지난번에 달래는 저희가 데칠 때 분명히 넣었다 뺐잖아요. 네. 왜냐하면 달래가 워낙 금방 예. 사그러드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1분이에요. 1분인데 뭐부터 넣느냐 줄기부터 넣어주세요. 줄기부터. 줄기 쪽부터. 왜냐하면 익는 속도가 조금 다르니까 줄기 쪽부터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싱그럽게 파랗게 익혀지거든요. 딱 1분입니다. 그래야 아린 맛이 없어서 드시기가 편해요. 요게. 네. 넣는 순서랑 그쵸. 그 시간. 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쌀뜨물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그 아리고 매운맛을 좀 잡아주니까. 그쵸, 좀 잡아줄 수가 있죠. 확실히 그러면서 향도 좀 살아있는 거잖아요. 향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야 데쳤는데도 풋마늘의 향이 이렇게 진하구나 마실 거예요. 워낙 봄 기운을 받고 자란 풋마늘은 땅의 기운 때문에 향이 진합니다. 그래야 맛있죠 또. 이렇게 해서 1분 정도 데쳐주세요. 1분 정도 됐죠? 네. 그랬으면 불을 끄고 오 파릇파릇한 거 봐.
찬물에 얼른 담가요. 이렇게 담그면 색 더 이뻐지는. 그렇죠. 확 올라오잖아요. 이뻐지죠. 확 이뻐지죠. 이렇게 담가주세요. 저렇게 초록초록한 색을 보면 아 이제 진짜 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먹거리 때문에 계절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한창 봄철에는 이렇게 품 많을 때 뭐 이런 거 달래 이런 거 꼭 드셔야 돼요. 이거 먹어줘야 이제 봄에 입성하는 거죠. 우리 신체도. 그렇죠. 제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열기를 좀 없애야 돼요. 네. 한 2번 정도 하면 확실히 좀 그렇죠. 열기가 싹 빠질 것 그렇죠. 같아요. 열기가 완전히 빠지죠. 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 된 거예요 또? 이제 무치기만 하면 끝이에요. 어머나, 이거 너무 초간단이다. 네. 그래서 이 봄김치는요, 사실 그 재료의 맛으로 먹기 때문에 많이 양념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건져서 재료 본연의 맛으로.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제가 미리 이렇게 아, 그죠? 좀 아. 짜왔어요. 역시.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양념장 만드는 건 완전 쉬워요. 어떻게 쉽느냐? 네. 바로 요거 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약간 불려줘야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진간장이에요. 간장. 걷다가 매실청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딴 거에 안 들어갔던 게 하나 들어가요. 바로 생강청이에요. 생강청이 네, 들어가요. 생강청이 들어가요.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요. 그럼 고춧가루 색이 좀 불려지겠죠.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여기 들어가요. 고추장. 고추장이 들어가요. 자, 고추장 들어가서 잘 풀어주고요. 네. 여기는 그럼 생강청을 쓰시는 뭐 특별한 생강청을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풋마늘이기 때문에 조금 생강즙을 넣으면 혹시라도 그 풋마늘의 쌉쌀한 맛이 생강즙 때문에 훨씬 더 쌉쌀해질까 봐 일부러 내가 될까 봐. 약간 순화하라고 생강청을 넣은 거예요. 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따가 다진 파 넣으시고요. 네. 네네. 그리고 소금을 넣는데 소금은 얼마나 넣느냐? 딱 2분의 1 큰술만 넣으면 2분의 1 돼요. 큰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양념이 필요 없는 그쵸,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이것도 기대됩니다. 벌써 양념부터 벌써 딱 맛있는 티가 나잖아요. 자, 이렇게 양념을 살짝 숙성을 시켜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숙성시키는 동안에 저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풋마늘에다가 같이 먹어야 될 게 예. 수육이라 그랬죠. 맞아요. 수육을 옆에 이렇게 제가 봄엔 또 삶아놨거든요. 수육이죠. 수육을 이렇게 어머나, 건져서, 한 덩어리 나오는 거 봐. 어머. 네, 건져서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썰을 거예요. 써는데 그거를 그냥 안 이제- 썰고 예. 썰어서 다 남김없이 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그걸 썰어요. 어. 뜨거울 때 드셔야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 많이 뜨겁습니다 지금. 어우, 어머. 뜨거우실 텐데. 쌤, 어떡해? 진짜. 많이 뜨거워요. 바로 꺼내서. 집게로 잡고 써. 펄펄 끓는 거를 선생님의 유행어 있잖아요. 봤더니 저도 뜨겁습니다. 정말 저도 뜨거워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치 안 뜨겁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뜨거워요. 왜 그러냐면- 뜨거워지니까 제가 고기의 굵기가 굵어지잖아요. 얇게 못 썰고 이렇게 네. 썰어주세요. 와. 야, 저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맛있죠. 이것도 이렇게 예.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네. 이제는 이제 무쳐야 돼요. 네네. 뭐랑 무치느냐? 아까 여기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준비해 놓은 거를 넣고 이제 무칠 시간이에요. 그래서 푼마늘 집어넣고 꼭 짠 거죠, 네. 풋마늘. 꼭 짠 거예요. 요거 집어넣고 그다음에 더덕도 한 큰술 이렇게 집어넣고 더덕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맛있으라고 참기름 좀 집어넣고 깻가루도 약간 아이쿠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무쳐요. 이야.
조물조물 저 손맛이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로 묻혀서 요 양념이 살짝 스며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풋마늘 겉절이는요. 우리가 왜 지금 무침인데 왜 겉절이라고 하시지 할 텐데요. 풋마늘 김치처럼 풋마늘이 좀 양이 더덕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고기나 또는 밥에다가 얹어 드시면 되기 때문에 익히지 않고 바로 먹어요. 이렇게. 지금 참기름 향 야, 왔어, 넘어왔어요. 왔어요. 왔어. 이렇게 해서 더덕이랑 같이 잡숴 보세요. 야, 선생님 뒤로 갈수록 저기 그 손이 뜨거워서 그런지 수육이 얇아졌습니다. 네. 앞에가 조금 두꺼워졌죠? 아, 이렇게 향이 해서 확 올라오네. 잡숴 보세요. 향 너무 좋죠. 요거는 정말 주말 별미로도 아주 좋고요. 그러네요. 이 햇김치를 먹고 싶다 하실 때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 손님 왔을 때 이렇게 해서 내도 너무 좋아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비주얼이. 그렇죠? 아, 맛있겠다. 야, 이거 한번 먹어봐야죠. 또 이거. 야, 고기 한 점에다가 갓 삶은 수육까지. 네. 요거에 같이 올려서. 그럼 어떠세요? 진짜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풋마늘의 향이 아직도 살아있죠, 많이. 뭘 새우젓 찍고 뭐 하고 할 필요 네, 없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자체를 너무 맛있어서. 맞아요. 이게 장산동 가면 보쌈김치 맛있는 데 있는데 그 진짜 다른 맛으로 굉장히 맛있는 데예요. 훨씬 맛있는데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풋마늘과 함께 더덕을 같이 넣기 때문에 훨씬 더 조화롭고요. 그다음에 손님 오셨을 때 요거 하나 딱 내놓으시면 별미김치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와, 맛있다. 그냥 김치보다 훨씬 맛있고 진짜 아린 맛은 없는데 네. 향은 살아 있어서. 야, 풋마늘의 향이 그득하게 살아있어요. 고기도 어쩜 이렇게 맛있어? 부드러우면서 금방 잡내도 없고. 방송 전에 바로 수육을 해서 아주 맛있죠. 야들야들하고. 네.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 함께 식사하고 그 깍두기 국물도 먹고 너무 좋은데. 그렇죠. 맛있어요. 더덕향도 좋네. 그렇죠. 저희도 더덕의 향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설마. 다음 주도 준비된 게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요, 냉장고 털이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냉털해서 간식을 만들 건데 어떤 간식인지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눈비는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 텐데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출퇴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되는 눈과 비의 양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비는 대부분 5mm, 서울은 1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큰 우산보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집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8도, 대구와 부산은 10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유입될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반짝 추워집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텐데요.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주말까지 하늘빛은 내내 맑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봄을 재촉하는 비 소식 있죠? 네, 맞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기상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